제 세상은 한 교실에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마티 선생님은 밖에서 들리는 소방차와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에 학생들이 집중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아이들은 캘리포니아에 또 지진이 났고 거대한 땅덩어리가 바다 깊이 가라앉았다고 말했습니다. 마티는 인터넷으로 뉴스를 보려 했지만 인터넷은 끊겨 있었습니다. 학부모 회의에 참석한 모든 사람은 여전히 네트워크가 작동하지 않아 초조해하며 손에 휴대전화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마티는 학생들의 종이 기록을 충분히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해 보였습니다. 연결이 끊기자 모두 세상의 종말이 다가오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퇴근 시간 마티는 신호등도 작동을 멈춰 교통 체증 속에 갇혔습니다. 길을 가던 중 그는 간판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제 이름이었습니다. 39년의 놀라운 시간에 감사드립니다처. 전 세계의 뉴스는 모두 비극적인 색채를 띠었습니다. 대양은 해안 도시들을 서서히 삼키고 있었습니다. 화산 폭발 산불 쓰나미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이미 사람들이 폭동을 시작했습니다. 한편 마티의 전 부인인 펠리시아도 병원에서 그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계속해서 사라졌습니다. 동료들이 차례로 떠나는 것을 보면서 그녀의 정신은 거의 무너졌습니다. 그녀는 쉬려고 한 구석을 찾았지만 라디오에서는 다시 나쁜 소식과 39년의 놀라운 시간에 감사드립니다처 이라는 메시지가 울려 퍼졌습니다. 한 동료가 펠리시아에게 결혼과 이혼 중 어느 것이 더 쉽냐고 묻자 그녀는 결혼이라고 답했습니다. 결혼은 1시간밖에 걸리지 않지만 이혼은 몇 달이 걸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밤 펠리시아는 마티에게 전화해서 하루 종일 그를 생각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이 이런 어려운 시기에 항상 친숙함을 찾기 때문에 이혼한 커플들이 다시 합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궁금했습니다. 마티도 그의 교실에 학생이 거의 남지 않았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우주와 인류의 위치에 대해 철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펠리시아가 자신이 본 척에 대한 광고판을 언급하자 마티도 그것을 보았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종말 한가운데 누가 광고를 걸었는지 의아해했습니다. 통화 후 마티는 TV를 보려 했지만 인터넷처럼 신호도 사라졌습니다. 몇 초 후 척의 얼굴이 나타났고 한 목소리가 그에게 39년의 놀라운 시간에 감사하다고 말한 뒤 신호는 다시 끊겼습니다. 다음날 아침 마티는 이웃이 차를 사용하지 않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 남자는 싱크홀이 도로에 나타나 도시를 둘로 나누고 수많은 자동차를 삼켜버렸기 때문에 직장에 가고 돌아오려면 거의 5km를 걸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최신 뉴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캘리포니아는 육지의 10%만 남았, 고중서부는 불바다가 되었으며 플로리다는 침수되었습니다. 유럽도 비슷한 상황이었고 아시아에서는 기근이 만연했습니다. 흑사병이 다시 돌아왔으며 벌은 몇 마리밖에 남지 않았는데 아마 남미에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마티는 많은 이웃들이 출근할 수 없어 집으로 돌아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싱크홀이 그들의 차와 직장까지 삼켜버렸기 때문입니다. 마티는 이전에 은행에서 일했던 펠리시아의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며 척의 광고판에 대해 물었지만 그녀도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사람들은 비참해 보이는 모습으로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마티의 이웃은 그들이 슬픔의 단계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모든 것이 시작되었을 때 시위와 폭동이 있었습니다. 그 뒤를 이어 연쇄 자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사람들은 현실을 받아들이고 종말을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대화는 감사합니다 척 이라는 글자를 하늘에 쓰는 비행기에 의해 방해받았습니다. 출근길에 펠리시아는 모든 벽이 척을 위한 수십 개의 그래피티로 뒤덮여 있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녀는 병원으로 걸어갔지만 직원이나 환자가 한 명도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모니터는 여전히 작동하고 있었고 심장박동은 일정하게 유지되었습니다. 병상들은 비어 있었지만 모든 모니터는 같은 사람에게 연결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얼마 후 마티는 TV에 여전히 신호가 없어 짜증이 났고 펠리시아에게 전화를 걸려고 했을 때 전화선도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녀를 찾아 나서기로 결정했고 마을을 지나던 중 버려진 차들과 더 많은 척 광고를 보았습니다. 샘은 벤치에 앉아 쉬고 있었고 마티는 그에게 척이 누구인지 아는지 물었습니다. 하지만 샘은 몰랐습니다. 사실 그는 여기저기 물어봤지만 아무도 답을 알지 못했습니다. 샘도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와 마티는 잠시 함께 걸었습니다. 그들은 한 사람이 실제로 삶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갖는가에 대해 논의하며 대화하고 철학했습니다. 결국 샘의 관절염으로 인해 그는 쉬어야 했고 그래서 그는 벤치에 멈춰서 석양을 바라보았고 마티는 혼자 계속 걸었습니다. 저녁에 마티는 펠리시아의 동네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펠리시아의 이름을 알아본 아이리스를 만났고 그녀가 항상 동네 아이들에게 잘해주고 심지어 쿠키까지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아이리스는 모든 것이 끝나기 전에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롤러스케이트를 타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지역 전체가 정전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척에 빛나는 광고들이 모든 집 창문에 나타나 이곳을 유령 도시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걱정스러운 마티는 뛰기 시작했고 마침내 펠리시아를 찾아 두 사람은 포옹하며 재회했습니다. 그는 광고에 대해 물었지만 그녀는 그것이 어떻게 자기 집에 나타났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한편 39세의 척은 침대에 누워 매우 약하고 아파 보였습니다. 그는 병원에서 보였던 것과 같은 심장박동을 표시하는 심박수 모니터에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 지니와 아들 브라이언은 그의 곁에서 그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알고 울고 있었습니다. 마티와 펠리시아는 다시 그녀의 집 뒷마당으로 가서 하늘을 보았습니다. 전 세계의 전기가 꺼지자 별들은 이제 더 밝고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들은 손을 잡고 다른 별자리들을 찾다가 갑자기 한 별이 사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어서 화성도 사라졌습니다. 하나씩 별들이 하늘에서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지니와 브라이언은 척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그의 39년의 놀라운 시간에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마티는 펠리시아에게 사랑한다고 말하려 했지만 세상이 끝날 때 모든 것이 어둠 속으로 잠겼습니다. 세상이 끝나기 9개월 전 테일러는 음반 가게에서 일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음악을 너무 사랑해서 번화한 거리 한 구석에 드럼을 설치하고 군중을 위해 연주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가끔 군중으로부터 팁을 받았지만 매우 드물었습니다. 한편 제니스는 남자친구가 문자 메시지로 방금 헤어져서 기분이 좋지 않은 채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녀는 서점에서 일했지만 최근에는 자신의 삶이 풀리지 않는다고 느꼈습니다. 특히 어렸을 때 매우 재능 있는 댄서였기 때문입니다. 척도 은행 컨퍼런스에 참석하기 위해 마을에 있었습니다. 그는 중요한 은행의 성공적인 회계사였으며 고등학교에서 지니를 만난 이후로 그녀에게 충실했고 브라이언이 우수 학생인 것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지루한 직업과 다른 회계사들을 싫어했기 때문에 자신의 삶에도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테일러가 거리를 걷는 척을 매우 진지하게 보자 그녀는 분위기를 밝게 하기 위해 활기찬 곡을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척은 그녀 앞에 멈춰 섰고 잠시 망설인 후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곧 사람들이 그의 주위에 모여들었고 그 중에는 자신의 삶에 활기찬 무엇인가가 필요했던 제니스도 있었습니다. 그녀도 춤을 추기 시작했고 척은 그녀를 원의 중앙으로 데려가 테일러의 음악 리듬에 맞춰 함께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척은 두통을 느꼈지만 안경 탓을 하며 춤을 계속 추기 전에 안경을 벗었습니다. 군중은 박수와 환호를 보내며 공연을 즐겼고 테일러의 모자에 엄청난 양의 팁을 던져주었습니다. 그 후 세 사람은 카페에 가서 테일러가 돈을 나누었습니다. 척은 약간 아파 보였지만 괜찮다고 맹세했습니다. 테일러는 그가 왜 춤을 추기 위해 멈춰섰는지 알고 싶어 했고 척은 모른다고 말하면서 그의 마음속으로는 옛 밴드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테일러가 떠날 시간이 되자 그녀는 모두를 안아주며 그들을 영원한 음유시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후 척과 제니스는 함께 산책했습니다. 제니스는 자신의 이별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했고 척은 그녀가 괜찮을 것이라고 안심시켰습니다. 그들이 헤어진 후 척은 주변을 둘러보다가 아이리스가 롤러스케이트를 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또한 거리 모퉁이가 비어있는 것을 알아차렸고 왜 자신이 춤을 추기 위해 멈춰섰는지 계속 궁금해했습니다. 나중에 병이 그의 몸을 너무 약하게 만들어 씹거나 걸을 수 없게 되었을 때 척은 자신의 춤을 기억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라고 결론 내릴 것입니다. 7살 소년이었을 때 척은 부모님이 자동차 사고로 돌아가셔서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살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사고가 났을 때 그의 어머니는 임신 중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집에는 슬픔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알비는 술을 마시고 회계 일에 집중함으로써 자신의 슬픔에 맞섰습니다. 사라는 자신의 모든 취미에 흥미를 잃었고 대부분 요리 대신 배달 음식을 시켰습니다. 척이 10살이 되었을 무렵 알비는 계속 술을 마셨지만 집은 다시 즐거운 분위기를 되찾았습니다. 사라는 다시 요리를 하고 음악을 들으며 춤을 추었습니다. 그녀는 종종 척에게 자신과 함께 춤을 추자고 했고 이것이 그가 그 모든 멋진 춤 동작을 배운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들은 또한 많은 영화를 함께 보았는데 특히 춤 장면이 있는 영화들을 보았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의 집은 빠르게 척의 진정한 집이 되었지만 한 가지 예외가 있었습니다. 그는 지붕 위에 돔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알비와 사라는 바닥이 불안정하고 그 위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돔이 금지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척은 비밀리에 문에 다가갔지만 물쇠를 풀 수 없었습니다. 척의 11번째 생일 전날 밤 알비와 척은 칼 세이건과 우주 달력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보고 있었습니다. 알비가 매우 취했기 때문에 척은 돔에 대한 주제를 언급했습니다. 알비는 그곳에서 사람들은 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으며 그것이 잠겨있는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 집이 매우 오래되었고 여러 번 개조되었지만 돔은 처음부터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곳에 사는 동안 알비는 돔을 몇 번만 방문했습니다. 그는 그 방에서 사람들이 죽기 전에 그들의 유령을 보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알비는 죽음을 기다리는 것이 항상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라가 집에 돌아왔을 때 그녀는 알비에게 신선한 공기가 정신을 맑게 해줄 수 있도록 식료품을 좀 사오라고 했습니다. 그 후 그녀는 척에게 알비의 이야기를 믿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저 취한 사람의 헛소리일 뿐이라고요. 그 후 척은 이웃에게 알비가 언급했던 죽은 사람들과 그가 그들의 삶에 어떻게 관여했는지 물었습니다. 유령들은 알비가 일부 친구들을 돕지 못한 죄책감의 화신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학교에서 척이 가장 좋아하는 수업은 영어였습니다. 선생님은 너무 친절해서 존중받지 못했고 아이들은 그녀에게 무례하게 행동했습니다. 수업 후 어느 오후 척은 그녀가 이전에 읽었던 시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 시에는 나는 거대하며 무한을 품고 있다 라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 사람이 그들이 아는 모든 사람들, 그들이 본 모든 것, 그들이 경험한 모든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각 사람의 마음속에는 온전한 세상이 있으며 무엇으로 그것을 채울지는 그들이 선택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척은 누군가 죽으면 그 세상도 사라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이야기의 시작 부분이 척의 마음속 세계에 대한 은유이며 그가 죽을 때 끝난다는 것을 확인시켜줍니다. 밖으로 나가는 길에 척은 다른 교실에서 마티를 보았습니다. 몇 달 후 사라는 식료품 쇼핑을 하던 중 사망했습니다. 장례식 후집은 다시 슬퍼졌고 알비의 알코올 중독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척은 식료품점에 가서 계산원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물었습니다. 그 여자는 사라가 그냥 갑자기 쓰러졌기 때문에 말할 것이 많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어느 날 밤 알비가 탁자에서 잠들자 척은 그의 열쇠를 훔쳐 마침내 돔을 열었습니다. 그가 들어가려 할 때 알비는 소리치며 척을 끌어냈습니다. 그 후 알비는 문을 닫으러 갔지만 안에서 무언가를 보고는 즉시 공포에 질려 얼어붙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그는 몸을 움직여 문을 닫았고 그제야 척이 울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는 무엇을 보았느냐고 묻는 손자를 위로했습니다. 그러나 알비는 그가 알아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사과하면서 그를 안아주었습니다. 그 후 학교에서 척은 댄스 클럽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사라를 추모하기 위해 참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선생님은 항상 주로 여학생들이었던 클럽에 또 다른 남학생을 보게 되어 매우 기뻤고 매일 다른 음악 장르로 그들을 훈련시켰습니다. 척은 그보다 나이가 많고 반에서 가장 뛰어난 댄서인 캣과 짝을 이루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반했고 사라가 가르쳐준 춤 동작들로 그녀에게 깊은 인상을 주려 했고 결국 그 춤 동작들을 모두에게 가르쳤습니다. 캣에게는 남자친구가 있었지만 그녀는 학교 가을 무도회에서 척과 함께 춤을 추는 데 동의했습니다. 선생님이 그에게 더 편안하게 춤을 출 수 있도록 새 신발을 선물한 후 척은 그것이 자신의 직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알비는 예술가들은 돈을 벌지 못하기 때문에 그가 미래를 가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수학을 가르쳤습니다. 알비는 또한 음표와 박자를 세는 방식 때문에 음악에서도 마찬가지로 우주의 모든 구석에 수학이 존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의 모든 회계 기록에는 모든 사람의 전체 삶이 숫자의 형태로 담겨 있었습니다. 수학은 거짓말하지 않는 예술이었습니다. 가을 무도의 밤척은 캣과의 춤을 거부하고 다리가 아프다는 핑계를 댔습니다. 그의 선생님은 그것을 듣고 만약 그가 더 이상 춤을 추고 싶지 않다면 괜찮지만 적어도 캣에게는 솔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척은 밖으로 나가 잠시 별들을 올려다보며 마음을 가라앉히고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그 후 그는 파티로 돌아와 마침내 캣에게 춤을 청했습니다. 그들은 댄스플로어 중앙에서 춤을 추었고 사람들은 그들을 응원하기 위해 주위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의 춤은 완벽했고 결국 캣은 척의 뺨에 키스를 했는데 이것은 그녀의 남자친구를 불쾌하게 만들었습니다. 척이 죽기 6개월 전 그는 지니에게 자신의 손에 있는 흉터에 대한 진실을 이야기했습니다. 파티 후 젊은 척은 운동장으로 가서 별들 아래에서 계속 춤을 추었습니다. 그는 춤이 주는 자유와 행복감에 푹 빠져 있었고 이러한 집중력 상실로 인해 그는 실수로 손을 울타리에 부딪혔습니다. 지니는 척이 왜 그것에 대해 거짓말을 했는지 이해하지 못했고 그도 자신도 이해하지 못한다고 인정했습니다. 5년 후 척이 밴드와 함께 놀고 춤을 추는 동안 알비는 집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했습니다. 장례식장 직원샘은 알비가 이 날이 올 것을 알고 자신의 장례식 비용을 지불했다는 것을 척에게 밝혀 놀라게 했고 척은 그것이 돔에서 그가 보았던 것인지 궁금해했습니다. 척은 집을 상속받았기 때문에 외할아버지 외할머니와 함께 사는 대신 그곳에 계속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척이 대학에 갈 때까지 그와 함께 살게 되었는데 알비가 그의 학비도 남겨두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척이 지니와 결혼했을 때 그들도 그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장례식은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오시기 전에 치러졌기 때문에 척은 그 어려운 시간 동안 혼자 있어야 했습니다. 그 후 샘은 알비의 모든 개인 소지품과 열쇠가 담긴 봉투를 그에게 보냈습니다. 척은 마침내 잠긴 방으로 들어갔고 완벽한 바닥과 함께 비어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창문 밖을 내다보니 그는 마을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실망한 척은 돌아서서 가려 했지만 바로 그때 그는 침대에서 죽어가는 늙은 자신의 환영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알비가 그 모든 이웃들뿐만 아니라 사라와 자기 자신의 죽음도 보았다는 것을 확인시켜줍니다. 이것이 그가 기다림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한 이유입니다. 환영이 사라진 후 척은 알비처럼 절망에 굴복하는 것을 거부하고 자신의 삶을 계속해서 최대한 살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선생님이 가르쳐준 시를 다시 읽으며 자신이 무한을 품고 있음을 스스로에게 상기시켰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켜주세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